이번 세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과 대담이 진행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도적 접근을 넘어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하는데요. 평소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주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 평화의 내면적 조건을 성찰하고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사장 작가님께서 대담자로 참여해 치유와 연대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보다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작가님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는데요. 작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12시에 끝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때 이제 많은 내용이 섞여 있겠죠. 먼저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 혼자만 질의응답을 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담기도 했고 대담 때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도 섞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그것으로 좀 부족할 테니까 저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도 함께 질문에 참여해가지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뭐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이제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우리 시대의 어른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김희중 대주교님 그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전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라는 소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무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비의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존의 정글에서 날개짓을 하는 나비의 작은 움직임이 얼마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한쪽의 사소한 변화가 다른 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는 상처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유발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서로 따지다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처의 원인과 실체를 파헤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서 함께 매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없을까요?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관계는 대단히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에 함께 하면서 자주 만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서로 다른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 동족 상잔이라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 즈음에 우리 민족 공동체가 외세에 의해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배경으로 상처받고 분열되었는데 이에 휘말린 그들 중 대부분은 소위 지도층과 지식인층에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국민은 이념과 사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올남전 참전 체험을 통하여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인간을 동물화하는지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전쟁만큼은 막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폭력과 복수라는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은 자신의 저서, 즉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저서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때가 로마 제국의 오현제 시대, 즉 5사람의 아주 현명한 황제 시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곧 박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의 평화란 무력으로 주변의 속국들을 정복하여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요된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이 무력으로 강요된 침묵은 얼마 후 게르만족 등 주변 이민족들의 재준동으로 소위 로마의 평화는 깨지고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사실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은 아닙니다. 오로지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로 전략할 수 없고 전제적 지배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평화란 정의의 열매입니다. 또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업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상생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실용적인 대안과 화해를 위한 현실적 기본은 우선적으로 신뢰 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북측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또 직접 그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신뢰였습니다. 신뢰가 안 간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북측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몇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널뛰기를 하니까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무절제한 표현이나 언사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를 통하여 조성된 우리의 힘으로, 즉 남북한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5,000년 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지녀온 이념이고 이상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하나인 홍익인간상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주교님 기조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글도 너무 유려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오랜만에 듣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유와 화해, 그리고 신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좀 감싸 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이신데,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한 어떤 가치 중심적인 사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이익의 문제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더 익숙합니다. 남과 북이 같이 대화를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한국 사회에 이익이 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평화라는 건 그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더 쉽게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 신뢰와 회복, 치유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담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끼어 있는 이런 의심이나 의구심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중심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담고자 했습니다. 즉석으로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것보다 여러 견해가 있잖아요. 통일과 평화, 신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 그냥 나만의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양한 견해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드리면은 저희도 아직 긴장이 안 풀렸고 하니까 좀 쉬운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2년 얼마 안 됐죠. 광주 대교구장에서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남 나주에 있는 이슬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슬촌에 네.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평온하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주교님이 어떤 일상을 사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이슬만 먹고 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퇴임 이후에는 요즘에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부터 좀 질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무엇보다도 게으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게으름을 즐기고 있고 주로 저술 활동과 뭐 또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있으면은 나가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최근에 그 책 재작년인가 책이 하나 요한 이름이 너무 요한 어려운데. 그리소스토모스의 사회 네. 교리라고 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한 것인데 요한 그리소스토모스는 그 대주교로서 4번이나 유배 갔던 총대주교입니다. 황제가 잘못했을 때 황제 보고 성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셔.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는 뭐 말할 수 금기시 되어 있었던 노예들을 로마 제국에서는 법적으로 노예나 동물은 재산 처리를 이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그 법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하고 동물은 동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노예를 해방시켜라. 해방시키자 그냥 해방시키지 말고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지참금을 주어서 해방시켜라. 아주 파격적인 걸 하신 분입니다. 또 토지 공유화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으셨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질문을 다른 걸 진행해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좀 추가로 네. 여쭤보면 그 게으르게 보내고 계실 때 대주교님도 SNS나 유튜브 같은 걸 보시나요? 예. 궁금해가지고. 네, 봅니다. 네. 예, 즐겨봅니다. 네. 너무 즐겨봐서 좀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선하네요. 저는 네. 전혀 그런 거 안 보시고 네. 세상은 그렇게 썩은 걸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본격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까지 그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종교랑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직책을 맡으셨고 현재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 간 소통에도 힘을 써셨고 그 노숙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리고 환경과 생태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도 애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회랑 사회에 헌신하셨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걸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참 잘했었구나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런 거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교의 구성원도 시민이고 일반 시민이고 사회의 구성원도 똑같은 시민이고 그래서 종교와 사회의 고유한 영역은 구별할 수 있지만은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종교와 사회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개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이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농민운동을 하면서 시위하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죽었던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 나서서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포다라고 고발하면서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으셨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의 요구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로 머무르고 사회는 사회가 기능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교집합이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집합이 양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갖고 계셨고, 그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정의롭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으셨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종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로 연결하셨던 것도 사실이 있었죠. 그 언제였죠? 17년인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서 교황청을 방문해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좀 그 연락을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전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으셨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때 거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누구의 핵 버튼이 더 큰가라고 그 설왕설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우리 정부의 그 정보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아련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아련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먼저 교황님에게 전달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 메시지가 입수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로마로 바로 떠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 6시쯤에 공항에 도착해서 그날 1시 반 비행기인가로 바로 로마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건 생략하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무성 장관을 만나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친서의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국무성 장관이 교황님에게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에게 들린 바로는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로 해결하면 좋겠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영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작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회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지한 질문 하나 좀 예.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가지고 예. 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 그 친서는 봉투 같은 데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럼 그래서 자기가 열어볼 수도 있습니까?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저기 밀봉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몰래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친서의 내용을 읽고 아, 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국무성 장관에게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이것은 뭐 뒷이야기입니다만 도저히 안 돼요. 뭐 벌써 저기 면담 하려고 그러면 뭐 한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전화도 안 하고 일찍 그냥 바로 갔으니까 다급해서 그래서 마침 그때 바티칸 그 전화국에 한국 수녀님이 교환소로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수녀님에게 이제 부탁해서 그 국무성 장관 비서 신부 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비서 신부 통해서 국무성 장관에게 이제 통화가 되어가지고 15분 동안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제가 친서도 내용도 보여주고 이렇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5분 만나자고 했는데 한 50분 이상 만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외교장관 대주교가 우리 교황청 주재 대사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프란체스코 교황 만났을 때 그 외교장관 대주교가 배석했었는데 한국에서 온 그 특사가 전달한 친서의 내용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와 대화 협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질문부터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막연하게 한번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를 넘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평생을 애써 오셨는데 그 긴 여정 동안 이해하시게 된 평화에 대한 그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평화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평화란 그냥 단순하게 힘에 의한 평화 정도밖에 그 이상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의 개념이 뭔지 그 평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좀 우선 막연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평화의 순 우리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 우리말은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조화, 어울림.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화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어울립니다. 우리는 가끔 나와 다름을 틀린 것으로 많이 규정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정원에 있는 수많은 꽃들이 어울릴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죠. 다른 형태, 다른 색깔, 다른 크기, 그 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색깔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오케스트라, 서로 다른 음색과 서로 다른 소리, 그런 악기들이 서로 모아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과 다른 것은 먼저 틀린 것으로 먼저 선입견을 갖습니다. 틀리다고 선입견 갖는 것보다는 다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종교 간 대화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 한국에는 7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하면서 원칙을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상대방의 종교의 핵심을 건드리지 말자. 존중하자. 상대방 종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의 핵심을 우리가 존중해 주자. 그리고 배려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웃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청 회의에 가서도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웃 종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위원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도 제가 한국의 종교 간 대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웃 종교 개념을 얘기했더니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도 앞으로 한국에서 사용한 이웃 종교라는 용어를 아시아 주교회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자고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란 평평할 평자, 즉 악기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중국의 상형 글자이고, 화는 곡식 화자하고 입구자가 모여서 화가 됐습니다. 평화. 아마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죠. 적어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공평하자. 생존을 위한 조건은 평평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고 평화롭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공평해야 된다.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차별받으면서 항상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양 언어에서의 평화는 예를 들면 라틴어에서는 박스, 그래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히라바에서는 에이레네. 그런데 박스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의 빡둠에서 나왔습니다. 빡둠이라는 것은 적대 세력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쟁이 멈추자고 계약을 한 데서부터 평화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와 한자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이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또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승리 없는 평화여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이겨가지고 어떤 장악한 그 권력이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힘의 공유, 조직적인 경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동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홉스는 으뜸가는 근본적 자연 법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여야 합니다. 통일은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통일한 다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 평화, 거기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크게 나누면 왜 평화론자 중에서 평화로 이제 유명한 학자 중에서 요한 갈툰 같은 경우에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게 되는데, 소극적 평화는 이제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 적극적 평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대주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동양은 약간 적극적 평화를 말했던 것 같고 서구 사회에서는 소극적 평화를 얘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한국어로 평화가 어울림이다, 그리고 이제 신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좁은 마음에 저는 이제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어가지고 좁은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모든 꽃들이 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나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국가가 있는 거 아니야? 불량하고 질적으로 나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곳들과 우리가 같이 연대하거나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부족합니다만 우리는 가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에 너무 바라보는 것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가. 자신의 결점은 핀셋으로 뽑을까 말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은 아주 큰 결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할 용기가 없을 겁니다. 우리말에 높이 올라간다 할 때 높자를 거꾸로 해보십시오. 무슨 자가 됩니까? 거꾸로 하면은 푹이 되죠. 높게 올라가려면은 집을 높게 세우려고 하면 어때요? 기초를 밑으로 푹 넣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높게 올라가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밑으로 푹 들어가야 된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결점을 통해서 자기 결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교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대담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강한 사람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쟤는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배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 아까 잠깐 해주셨던 그 바티칸 방문부터 시작해서 방북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에 이제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교황청을 방문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교황님께 전달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사실 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였던 2018년 9월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종교계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그때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명칭이 아마 조선 종교인 협회랑 조선 가톨릭 협회 회장이었던 네. 그 강지영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류 협력을 계속 해나가자 그런 논의를 하시는 등의 성과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북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셨는지 아니면은 야 이거는 대화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벽을 느끼셨는지 좀 그때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그때 평양에서 이제 오찬하면서 오찬장에서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오찬장에서 짤막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의전상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뭐 그때는 뭐 의전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를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을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권유해 주십시오 하고 그 메모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오찬장에서 이제 그 식탁에 가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그 말씀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을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이 방문하시면은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백두산 천지에서 이제 방북 수행원들이 전부 백두산 천지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북측 그 수행원들도 백두산 천지에 내려갔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는데 우리 수행원들이 대통령과 그 장관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 사진만 찍느라고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과 그 장관들이 쭉 서서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북한의 수뇌부들이 군 수뇌부들이 도열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기 이리 주라요. 제가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정원 장관이 아이고 안녕하시다 하고 다시 우리 수용원을 불러서 사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청소년 시기를 세계 관광 대국인 스위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많이 체험하셨고 관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경륜을 잘 활용해서 북한의 화려한 자연 경관을 잘 개발하면 참 번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갈마지구에 대단히 관광단지를 이렇게 개발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락만 해주면은 뭐 우리 민간인들이 나서서 한번 관광객을 조정해서 북한 뭐 금강산과 갈마지구와 백두산 천지까지 한번 이렇게 좀 돌면서 좀 뭐 물꼬를 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가시게 되시면 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근데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은 이제 실제로 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신 거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 이제 종교인 협회장도 만나고 하시면서 저희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북한에 종교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톨릭 협회, 조선 가톨릭 협회도 있고 기독교 협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실제로 그 종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존재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종교 활동은 두 가지 그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제도적인 종교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그 종교 활동도 합니다. 제가 가서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고, 또 직접 그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거기서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제한적인 면이 사실 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의 신앙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방북도 하시고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2019년이었던 거죠. 2019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그토록 원했었던 제재 완화 요구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왜냐하면 굉장히 시각적이었으니까, 2020년 6월 16일이 되면 개성 공업지구에 설치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게 됩니다. 그게 전 뉴스에서 봤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이게 회담이 결렬됐다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후 북한은 지난 6년간 계속 그 평화와는 먼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 도발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 유입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핵포기도 불가하다라는 것을 공식화하기도 했죠.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행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대화의 재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성장 과정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80여 년 동안 서로 갈라져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면서 생성된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 가치관과 우리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가톨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그러나 생존권과 인권의 가치가 동시에 대립할 때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권과 인권. 생존권이죠. 먼저 살아야 되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자 하고 경제적인 그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인권을 그때 얘기하느냐. 북한의 인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기준과 우리 가치관을 고집해서 획일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칫 우리가 오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 이것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평화 공존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북측과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좋고 북한에게도 좋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측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조강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강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 잘잘못을 가르고 책임을 밝혀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그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진전이 있겠는가. 서로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목표를 공동으로 실현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기조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권과 생존권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난 한국인이지, 그리고 한국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연륜이 많으시고 깊은 이해를 달성하신 종교인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서 계신 거죠. 단순히 국가로서 그것을 난 한국인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뢰에 대해서 우선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야,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신뢰라는 게 상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북한이 단순히 못 믿을 대상이야 라고 감정적으로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는 거냐면 이런 거죠. 체제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권위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사실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꾸 외부와의 갈등과 위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평화랑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대립과 긴장의 완화, 분쟁의 종식 같은 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권력의
영속적인, 영구적인 지속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치유와 화해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차라리 현실을 좀 직시하고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 그냥 세속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저는 계속 수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인문학지문과 전에. 네. 예. 예, 사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러나 답답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아주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고집세고 막 엄마한테 대들 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둡니까? 그래도 같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비유가 꼭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좀 참고 견디면서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요? 우리 민족이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기는 하는 것은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쉬운 일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지만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점을 찾는 게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저렇게 해서 안 되지, 야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에서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해야지 뭐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가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잡히지 않지만 멀리 큰 가치,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공동의 선으로 간다라는 저 멀리 보이는 그 가치가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주교님의 말씀이 좀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한 개 정도 좀 더 부정적인 질문을 하나 정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계적인 정세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에도 보니까 그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설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다, 이제 평화 통일은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신냉전 외교까지 이제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의 새 정부와의 대북 정책에 완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정도의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게 차갑게 그냥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서로 대화하지는 않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그 언동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을 어떤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겉으로 얘기하는 말과 정말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북한이 얘기했던 그 말 이전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보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풀어 나갈 때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쩝니까? 그냥 그것이 풀릴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뛰어넘죠. 뛰어넘고 쉬운 것부터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남은 시간으로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어나가죠. 남북 간의 문제도 그러지 않을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 자원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관광 자원과 그다음에 북측의 훌륭한 노동력, 그리고 남측의 농산물과 반도체, 의료 장비, 또 어제 이문정 교수님이 얘기한 전력 나누어 쓰기, 함께 쓰기, 이런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하는 것. 민족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 측에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우리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으면 물꼬를 트면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갈마지구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여행을 간다, 여행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관심을 가진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크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개인인데 통일이나 아니면은 평화나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아주 지극히 개인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의 선한 의지와 아름다운 그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연대해서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쌀을 북측에 전달하고자 할 때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해서 우리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 그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차가 갈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제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 쌀 한 포대씩 메고 판문점으로 가자. 수백 명이 그걸 메고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만들자. 실상을 알리자 세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의지가 있으면은 다양한 어떤 제안들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시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해도 되나 말다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됩니까? 네. 혹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시리라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일 밤 9시에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매일 밤 9시에 짤막한 기도를 바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수십 년 동안 12시, 6시,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독일은 동독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스위스 은행에 맡겨놓고 스위스 동독이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기입만 하고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돕기에 대해서 뭐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삼가면 좋겠어요. 평화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왜 드렸냐면은 개인은 사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 일이 아니고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은 방향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연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역할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마음으로서 평화를 바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네. 예, 아닙니다.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좁게 이제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반도 평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반도 평화 그러면은 남과 북의 평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글로벌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을 좀 확장해가지고 세계 안에서의 한반도 평화로 조금 확장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남과 북에 대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통계 자료에서도 60%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나올 정도로.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과 가치보다는 실리를 중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고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북한이 아닌 거죠. 북한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세계 전체로 그 시야를 돌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과 북에 대한 관심사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적 관계라고 할 때 이 새로운 세대는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의 전 세계 안에서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인터넷과 SNS, 유튜브 보신다고 하셨는데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혐오가 컨텐츠가 되어서 팔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컨텐츠가 되고 그게 재미가 되고 서로 웃고 떠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인터넷이랑 SNS가 발달할수록 세계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극심한 대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인종, 국가, 세대, 남녀 가릴 것 없이 서로를 이제 혐오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그런 컨텐츠 실제로 보셨나요? 유튜브 보시다 보면 막 중국 사람도 막 무시하고 일본 사람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컨텐츠도 그 대주교님 알고리즘에 뜹니까? 대주교님 알고리즘에는 다 어떤 좋은 것만 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뜹니다. 그런 것도 보신 거죠? 그게 뭐 봐야죠. 혹시 좋아하시는 건 아실 거고 그죠? 잘 식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어느 시골 약국에 약사님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약국에 가면서 약사님 뒤에서 목소리만 들으면 꼭 23살 처녀 같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약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카스도 하나 따서 공짜로 딱 주시고 아주 얼굴이 아주 환하게 피더라. 그 할머니는 다음에 손님이 와도 기쁘게 대해줘요. 친절하게.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기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요. 사랑스럽게.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며칠 사이로 폭삭 망해버렸어. 그럼 그 할머니는 성질 나가지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손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될 거예요. 조약돌 하나를 연못에 던졌을 때 파문이 쭉 일듯이 영향력이 번집니다. 우리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많으시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연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해서 용 써서 뭐가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고 연대해서 이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촛불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횃불이 모이면 불기둥이 됩니다. 혼자의 촛불은 쉽게 꺼지지만 횃불은 어지간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연대해 나가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작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미사할 때 2030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절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와 양심을 가진 친구들이 힘을 합하고 연대하면은 굉장히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함께 하여서 우리 지구촌이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졌던 세대는 점점 지나가고
서로 교류하는 젊은 세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가깝게 지내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에 대해서 그 미움이 점점 커지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인간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인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교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점점 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말세다,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 발전의 과정을 보면은 항상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분의 진실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항상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AI를 통해서나 항상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어떤 거에 넘어가실 뻔하셨습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알아봤더니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실은 어디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안 좋은 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게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런 작은 것들을 보면서 전체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 교구장 취임하셨을 때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 생활과 일상 생활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항상 평등하고 존중하고 존경, 배려,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일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평화도 외적인 평화,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외교적인 평화,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내적인 평화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했던 얘기가 좀 연정되긴 하는데 서로를 혐오하고 불신하는 오늘날에 평화에 대한 길이 너무나 요원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좋은 사람들의 선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하는 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사실 이것은 아마 지구가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부분적인 어떤 오류나 부분적인 진실이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도 들여다보면은 그 나름대로 결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냥. 제가 뭐 좀
저 김여정 주교님은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에 저도 막 다른 사람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저거 정말요? 언제 밥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셀라비 이게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내 안에도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많고 다른 사람도 그 안에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서는 좋은 것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신뢰를 깨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정직하게 보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수능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앞서서 잠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일관된 통일 정책을 못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관된 통일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 사회도 북한을 적으로 보냐, 친구로 보냐, 무관심하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정치적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주도적인 통일을 만들어 나가려면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일관된 통일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 견해차를 극복하고 하나의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일 정책의 대원칙,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대원칙은 어떤 가치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머리가 하얘지네요. 사실 앞서 해주셨던 얘기들이 사실 네.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다 네. 담겨 있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대주교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만 보지 말고 땅만 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 보고 별자리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자기 목표점을 보고 우리가 거기를 보면서 나아가면은 방향 감각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대원칙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 할지 홍보라 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변 국가가 우리로 인해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 힘을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 저희가 4년 전에 워싱턴에서 국제 포럼 할 때 그때 그 국무부 미국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70년 동안 북한 제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오? 결국 그 기간 동안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지 않았어. 이제는 당신들 그거 필요 없어. 차라리 북한을 적으로 두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없냐. 친구로 만들어서
남북한이 소통해서 미국의 물류가 대서양을 돌아서 가지 않고 태평양 연안을 통해서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저기 베링 해협을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해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기차를 타고 마이애미에서 기차 타고 쭉 캐나다 통해서 베링 해협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해서 목포까지 부산까지 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평화의 기운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단순한 것도 당신들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누가 당신들이 이런 생각을 맡고 있느냐. 나는 추측한다. 한반도가 막히면은 손해볼 사람이 미국에서 누구겠느냐.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멀리 보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질문 받을 시간이 되나요? 그냥 끝내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각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실리적으로 보고 이해관계로 보고, 야, 대화라는 것도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대주교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 하나의 큰 대원칙, 그다음에 멀리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평화 통일이라는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평화 통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꿈은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별입니다. 희망은 삶의 빛입니다. 희망은 실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끝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을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대주교님 모시고 깊은 가르침 받았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담에서 좋은 의견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